일본 수출 규제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가 된 셈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는 과연 얼만큼 성과를 거뒀을까? 이곳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중 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반도체의 주요 재료 중 하나인 웨이퍼의 뒷면을 얇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비가 중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라인딩 가공 장비의 핵심 부품인 휠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공구업계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휠 공급은 평균 90% 이상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반도체의 직접 회로를 만들기 전 기본 틀이 되는 원판, 웨이퍼. 이것은 단결정의 실리콘 기둥을 얇게 절단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의 원판이 얼마나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반도체 경쟁력이 좌우되기 마련. 때문에 웨이퍼를 얇고 넓으면서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이 곧 기술력이다. 웨이퍼의 주 재료인 실리콘은 대부분 모래에서 채취한 세라믹 성질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지는 특징을 지녔다. 웨이퍼는 보통 평균 850 마이크로미터 두께에서 최종적으로 1에서 2 마이크로미터로 미세하게 깎아내는데, 이때 앞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결정된다. 즉, 웨이퍼를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로 가공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 힘을 가하는 방식보다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이곳에선 오랜 연구 끝에 부식작용과 같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개발해 휠 제작에 접목했는데, 이를 통해 웨이퍼를 손상 없이 미세하게 갈아내는 기술을 완성한 것이다. 창업 이후 약 10억 원을 투자해 얻은 성과. 이 과정에서 얻은 국내 순수 기술력과 성능은 이미 검증을 거친 상황이라 그동안 시장을 독점해온 일본 기업의 품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레카! 부영동 원림의 초입이자 원형이 잘 보존된 세연정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연못에 단을 조성하여 지은 3칸짜리 정자인데요.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해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란 뜻을 담고 있죠. 자연과 함께하는 안식처이며 여흥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고, 학문을 갈고 닦는 동시에 고민에서 벗어나는 힐링의 장소이기도 했던 세연정.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속에 동화될 수 있도록 추구한 한국 정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세연정에서 1500m쯤 떨어진 격자봉 아래에는 고산의 서재이자 거처인 낙서제가 있습니다. 글을 읽는 즐거움이 있는 집이라는 뜻의 낙서제. 300년 동안이나 잡초 속에 묻혀있던 터라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원의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죠.
낙서제 복원의 단서가 되는 핵심 지물이 바로 이 귀암이라는 바위였는데요. 문헌에 나오는 지형지물 중 귀암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낙서제 원형 복원의 중요한 지표물임을 인지했지만 여러 차례의 발굴 조사에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2011년 비로소 매몰되었던 귀암이 발견되면서 주변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산이 이 바위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을 바라보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길이 360cm에 너비 270cm의 화강암. 낙서제 복원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 반가운 지형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바위가 고산 6호에 나오는 귀암이라는 바위거든요. 특히 그 복일도지에도 나오지만 이 귀암이라는 바위하고 저 뒤에 보이시는 동천석실이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저 바위 안반 위에 정자가 지어져 있는데요. 이곳과 또 그 귀암, 저 뒤에 보이시는 소음봉이라고 하는 안반과 일직선상으로 축선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60여 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귀암을 기준으로 이렇게 낙서제의 원지반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위 하나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선조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오늘날 고산을 시대의 건축가로 칭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 멀리 낙서제 맞은편에 드러난 암벽이 보이시죠? 자세히 보니 한간의 집도 있습니다. 가히 부용동 제1의 전승이라 불리는 동천석실인데요. 홀로 사색과 독서를 즐기던 곳이라고 하는군요. 산의 7분 능선에 자리한 하늘 아래 낙원.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연꽃에 파묻힌 듯한 부용동 원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천석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낙서제의 귀암과 소운병 바위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절묘함도 가지고 있죠. 그 옛날 이 높은 산 중턱에 초막을 짓고 자연과 물화일체가 되고자 했던 그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유레카! 네, 저기 앞에 높이 솟아있는 탑 같은 거 보이시죠? 완전 평지에 딱 일부러 저런 위치에다가 이제 건설을 한 겁니다. 이곳 보송표준 기상관측소는 독일, 스위스, 핀란드, 대한민국 등 세계 기상기구가 지정한 전 세계의 4개뿐인 시험 관측소인데요. 축구장 면적의 2배가 넘는 큰 규모에 높이만 무려 307m로 아시아에서 2번째로 높은 종합 기상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목이 꺾이겠네요. 엄청 높아가지고. 지금 11개 층에서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10m에서부터 여기 300m까지. 각 층마다 달려있는 다양한 관측 장비. 높은 곳에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장비들이 다 지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표면에서의 어떤 변화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 상층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이 컨디션들이 바뀌는데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기의 어떤 수직적인 변화나 어떤 높이에 따른 변화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타워가 있는 거고. 세계 기상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기상 관측소이기 때문에 여러 기상 측정 기기를 놓고 시험도 한다네요. 2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제조사별로 지금 확등이 다시 다릅니다. 아,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 통풍식 아, 있고, 그러네. 그다음에 이렇게 안 됐을 때. 그런 차이를. 한 박사는 최신 관측 기기를 직접 보고 어떤 식으로 관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요.
이곳에서 살펴볼 것이 더 있다고 합니다. 0.5, 1, 1.5, 2. 그 예측 시스템 만들 때 중요한 게 관측 기기의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보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그렇게 돼야만 좋은 예측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관측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는 그냥 원래는 숫자만 받아가지고 그냥 입력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고 아 이런 관측 기기는 오차가 더 적고 저런 관측 기기는 오차가 더 많고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그 오차 범위가 더 줄어드는 거니까 더 정확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약 5천여 점의 도량형 관련 유물이 전시돼 있는 충남 당진의 도량형 박물관을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정확히 세금을 걷고 원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량형 통일이 필수. 그것을 해낸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지역마다 달랐던 단위를 하나로 정비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음악가인 박연의 도움을 받아 12음계의 기준음을 내는 황종율관이란 것에서 길이의 단위인 황종척을 만든 겁니다. 황종척 한 척은 곡식의 기장 중간 크기 알을 골라 대가를 나란히 놓은 길이로 정했는데요. 당시 한 척의 길이는 지금의 단위로 계산해보면 약 34.48cm라고 하네요. 이를 기준으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차가 만들어졌고 통일된 길이로 토지를 측량하고 조세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특히 암행어사는 황종척을 모태로 한 표준형 도량형 측정기구를 갖고 다니며 백성을 보살폈다는데요.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와 함께 꼭 쥐고 다녔다는 이것은 바로 유척! 길이 246mm, 폭 12mm, 높이 15mm의 사각기둥 형태의 유척은 각 면마다 그 이름과 쓰임이 달랐습니다. 목공과 건축에 쓰이는 영조척, 의복 관련 치수를 재는 호백척, 각종 예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례기척, 도로 토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주척까지 이 표준이 되는 도량형 측정기구를 갖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유레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예로부터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깃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이나 조형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중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궁궐에는 궁궐 전체의 60%가량을 나무, 연못, 정자, 화단 등 사람의 손으로 조성했지만 자연을 빌어다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억지스럽거나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원은 자연의 순리를 근본으로 삼아 지세를 함부로 변형하지 않으려 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은 고산의 원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네, 우리 한국 정원은 일본이나 중국의 정원과는 달리 마치 조성하지 않은 듯한,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에는 정원 기술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연구나 그간의 그 전통 조경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한국 정원은 자연에 순응해서 마치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레카! 기계부터 항공까지 산업의 필수로 사용되는 절삭공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절삭공구는 금속이나 비금속을 깎거나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충격이나 진동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높은 강도의 소재가 사용된다. 이러한 절삭공구 시장이 일본을 비롯한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의 높은 세계 시장 점유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견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곳 역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 초정밀 절삭공구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카메라 렌즈 등의 광학기기를 가공할 때, 1마이크로를 요구하는 임플란트를 가공할 때,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과 반도체, 자동차 부품에서도 필수이다. 특히 임플란트 시장의 점유율은 약 80%, 독일의 생산량과 2, 3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제품 가공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절삭공구. 이 기업에서는 4차 산업에 필요한 탄소 섬유 강화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초정밀 마이크로 드릴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한 PCD 마이크로 드릴 0.42, 0.45, 0.75 반도체 웨이퍼 가공, 가스홀 가공용이고 이게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원 소재. 이 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와 같이 마이크로 드릴이 가공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머리카락 4배 두께에 불과한 아주 작은 구멍을 뚫거나 깎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마이크로 드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바늘 두께로 연삭한 후 표면에 꼬인 홈을 파고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이 가는 둘레에 홈을 파는 기술을 완성하는 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새로운 원리, 화학, 전기, 전자, 물리적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그 홈을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5년 동안을 다니면서 설득을 해갖고 이 설비를 10년 만에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원천기술, 기초기술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면 항상 모든 설비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 창출은 안 되지만은 기간의 국가 산업 기반을 형성하려면은 기초 기술을 양성하지 않으면은 또 일본과 같이 백색국가 지정돼 버리면은 우리 산업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이크로 드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30가지가 넘는 공정이 필요하다. 먼저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원소재를 원하는 크기로 소형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방전기, 즉 전기적인 힘을 사용하여 공작물을 정밀하게 연삭하면서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세척액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머리카락만큼 가는 0.4파이까지 깎아야 하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고 연삭하는 것이 첫 번째 기술이고 여기에 홈을 파는 것, 또 이 드릴을 텅스턴 커버에 용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유레카! 어딘지 익숙한 유형의 장치. 이건 혹시? 냉장고로 만드는 곳이에요? 아니 이건 냉장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을 책임진다고요? 네,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겨 책 몇 권을 챙기더니 기계 안에 넣는 기술자. 건강과 책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지 기술의 정체가 궁금하다. 자, 보세요.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자 장치 내부에 불이 들어오며 스르르 책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기계가 책을 읽을 리는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어떤 장치예요? 이거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책 속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균기입니다. 장치에 책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 불이 켜지고 바람이 일어나며 소독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요 램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단다.
UV 램프에서 파장이 나오고요. 저렇게 책이 펴지면 책의 사이사이를 UV가 조사해서 살균하는 원리입니다. 살균 효과를 가진 UV 램프를 조사해 책 속에 서식하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 이때 표지는 물론 책의 낱장까지 램프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다시피 책이 펼쳐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책이 펼쳐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살균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내부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순환 기술을 적용. 책이 펼쳐진 상태를 유지해 램프의 살균을 돕고 이물질을 털어내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게다가 단 1분이면 소독 완료! 자, 보시죠. 99.9% 책의 살균이 다 되었습니다. 곰팡이, 대장균을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살균 능력을 검증받은 기술자의 책 소독기. 조립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우선 본체의 배선 작업을 한 뒤 외관 조립까지 마친 후 UV 램프를 내부에 끼운다. 램프의 용량과 위치, 책과의 거리를 고려해 최적의 살균 효과를 내도록 배치한다고. 램프는 몇 개가 들어가요? 네, 이 모델은 총 10개의 램프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램프가 많아야 책의 살균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번엔 램프가 아닌 다른 장치를 가져오는 직원? 장치의 정체는 기술자가 구현한 내부 순환 송풍 장치로 외부 먼지를 차단하고 바람을 일으켜 책 소독을 돕는 중요한 장비란다. 공기 분할 방식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소음은 절감시키고 바람의 양은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책의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와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송풍 장치를 장착. 독자적인 책 소독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어느새 끝을 향해 가는 조립 작업. 기술 개발부터 조립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자, 모든 공정을 마치고 이제 책 소독기 완성입니다. 유레카! 지금 그 부분을 먼저 단차를 맞추려면 자, 일단 여기 수술할 부위를 한번 딴단 따다단 딴단 따다단 딴단 따다단. 일단은 요거를 생긴 대로 할 건데 손 조심해. 요거 모양을 나도 여기서 가본다. 나 봐봐. 내가 큰 거 하나 주면. 자, 여기도 잘 찾아서 이대로. 왜지? 이렇게 잘 맞지? 잘 맞겠으니까. 아니, 누나랑 나랑. 생각보다 우리 불화 한 번 있어야 될 때 됐는데. 이따 싸우자. 잠깐. 근데 여기 이 자리 요거는 갈아내면 주는데 망치 한 번만 주세요. 쓸어봐 의미가 없지. 나 지금 나 기다리고 있잖아. 평면을 맞췄습니다. 아이고. 벽 쪽으로 최대한 붙여보세요. 자. 쭉쭉 짝짝 쭉쭉 짝짝. 저 우이는 그냥 안 자르고 저렇게 놔뒀습니다. 네, 이거 그냥 기존 있던 높이랑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넓게 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놔뒀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뒤만 잘라.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거기다 써놨네, 무엇이든지. 네, 무엇이든 고쳐드립니다. 자, 그쪽도 이쁘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눈 피했습니다.
장판 지금 새로 깔았는데 보면은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도 안 보이거든요. 좋아. 네. 깨끗하고. 목수 아저씨가 망치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그래서 탄탄해졌고. 아우. 안 그래도 이게 알통이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